생생한 정치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 본색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민우고요.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이끌어갈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께서 예. 정치의 본색의 월요일 짝꿍이 되신 지 좀 꽤 되셨는데 아마 지난주처럼 이렇게 이슈가 많은 주는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지난주 이슈들을 좀 모아 설명해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와 구속, 그리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특검을 제안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처음으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 두 분께서 지난주 이슈 중에서 가장 뽑아야 할 한 가지 이슈를 좀 뽑아주시자면, 자, 교수님부터 먼저 뽑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초유의 제1야당 압수수색이라고 좀 뽑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사례가 많지 않았어요. 야당에 대해서 영장, 그러니까 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서 간 사례가 없었는데, 전 그것 자체가 예를 들면 명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냐 아니었냐 이 논쟁부터 붙기 시작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민주연구원장이 된 지 10월 11일 날 됐으니까 거의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 거기에 증거가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이 이재명 당대표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훨씬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검찰의 의도적인 행보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오늘 지금도 보니까는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얘기에 의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고지도 안 하고 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 직원들 사이에 휩쓸려서.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뭐가 나올까? 만약 거기서 뭐가 나오면 검찰의 얘기가 맞겠습니다만 뭐가 안 나오면 저걸 왜 했지? 아마 제가 볼 때 또 다른 중대한 논쟁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다른 시각에서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그 이슈가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 김용 부원장의 구속이 저는 가장 핫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대장동 의혹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대장동 혐의가 된 것이고,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뿐만 아니라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운명 자체도 흔들거릴 수 있는 정말 초태풍급 허리케인급 그런 정도의 이슈다. 저는 지금 최근 우리가 2, 3년 망라에서 정치 이슈 중에서 저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정진상 실장 또 가까운 인물인 또 배소연 씨, 계속해서는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는 첫 단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시작이자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은 그 외에도 쌍방울, 성남 FC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찰의 이런 수사가 저는 어떤 의미인지 좀 무리하다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단순히 저는 김용 부원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대선 자금이라면 민주당을 향한 압수수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어떤 여론의 평가를 받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 두 분께서 본격적인 토론 전에 이런 약간의 좀 스파크 튀기는 부분들을 좀 내주셨는데, 자, 두 분이 뽑아주신 이슈의 결론,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전면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 분의 뜨거운 불꽃 튀는 정치 본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조건부 시정연설 거부를 내세웠어요.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대국민 사과를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내일로 예고된 국회 시정연설에 보이콧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꽤 많았어요. 무슨 오늘 대통령은 헌정사에 이런 사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보이콧을 한 사례는 없죠. 하지만 보이콧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는 매우 많아요. 2021년 10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시정연설을 할 때요. 그 전날 지금 원내대표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가지에 대해서 질문서를 보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10가지 질문서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정연설 보이콧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말도 된다고 왜 이런 사례가 있었냐고 얘기하는 게 서로 내로남불이에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보이콧할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일단 질문을 한 거죠. 하나는 소위 특검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의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XX 그다음에 주사파랑 협치를 걸었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은 소위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 아니겠어요? 그럼 민주당 아니면 정의당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걸었죠. 그게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논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이콧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보이콧을 하게 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내일까지는 야당은 이런 내용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아니 야당이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당한테 그러면 예를 들면 주먹 다 묶어두고 싸우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일 보이콧하는 문제는 아마 민주당도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최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살림 문제인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주당이 보이콧을 한다면 소위 국민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건 거기에 대한 정책 책임을 지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쉬운 판단은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야당이 그렇게 압박하는 건 과거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똑같이 압박했는데 뭐 그거는 문제가 있고 그거는 문제가 없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까? 매우 제가 볼 때 잘못된 논리인 거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 보이콧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이콧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역풍이 이 더불어민주당 쪽을 향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하다. 물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도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것도 조사 개요 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뭐 조금이든 어쨌든 간에 내려갔어요. 그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시원하게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수사는 저는 민생과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는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민주당의 전략은 다수당입니다. 국회 다수당이고 민법 저는 분리 시도를 해야 된다. 분리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하겠다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이게 대통령을 향해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자칫 국민들에게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구분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봅니다. 구분을 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그래도 민생에 대해서 다수당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국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지 않냐. 대통령은 왜 종북 주사파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느냐. 저는 국회에서 오히려 따져 물을 때 중도층이나 중간지대의 유권자층의 마음을 더불어민주당이 더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는 저는 이 대전쟁 속에서 여론전쟁이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공감을 얻는 것은 와서 대통령이 불만스러우면 이런 피켓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회 다수당으로서 지금의 국정 운영은 협치는 없고 수사만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지. 자칫 보이콧을 한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하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내일 25일 그 국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 때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할지 아니면 피켓 들고 항의할지 국민들의 모든 초점이 내일 국회로 향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유동규 전 그 성남도시개발기획본부장의 의견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시나요? 소환하겠죠.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에 그러니까 김용 부원 되게 웃긴 게 사차장이라는 사람이 김용 부원장의 개인 사무실에 그것도 별도 법인 당사가 아니라 별도 법인인 연구원에 가겠다고 얘기해놓고 그 압수영장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5번 나오고 이재명 당대표는 12번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김용 부원장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한 겁니까? 그게 별도 법인이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수수색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칼끝은 이재명 당대표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호도하는 거예요. 개인 사무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검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니 범죄가 소명된 거 아니야. 맞다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니까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거 범죄가 일정하게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좀 봐요. 네, 근데 네 말씀해 예, 주세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거 앞부분을 빼버렸어요. 그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일정하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해석이 많죠. 하나는 야 이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얘기하게 되면 정쟁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라거나 아니면 뒤에가 증거인멸이라고 얘기하면 진술을 중심으로 증거가 나왔다면 거기는 메모 정도니까 그럼 만약에 진술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이 진술의 고리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명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다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김용 부원장을 구속시키지 않았을 때는 한 명이라도 만약에 증거인멸 시도를 해서 그 증거가 인멸됐을 때에는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구속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그러니까 소위 구속영장이 법원에 발부했다고 해서 그건 유죄 확증은 아닌 거니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람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을 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법리 논쟁 다툼이 벌어질 거다.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도 한 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요. 이재명 당대표도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진실이고 김용 부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쌍방의 진술, 그다음에 쌍방의 증거. 한쪽은 돈을 줬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고 한쪽은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다른 알리바이를 대게 되면 하나하나 이제 조각이 되겠죠. 아마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법리 전쟁과 저는 여론 전쟁이 동시에 벌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 김용 부원장이 지금 구속이 된 것은 김용 부원장이 8억여 원의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돌려주고 또 돌려받고 뭐 이걸 떠나서 이것을 이제 남욱 변호사가 만들고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와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서 전달해 줬다. 이 정황이 워낙 구체적이다 보니까 어떤 근거와 증거를 뭐 현금 이외에 계좌에 흐름이 포착되는 계좌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용 부원장이 만약에 받았다면 이것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대선 자금으로 사용된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목적지로 종착지로 겨누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더 크게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자금 지금 딸리는데 좀 어떻게 해봐. 어떤 명령이 있었거나 지시가 있었거나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이 법리 전쟁이 단기에 끝나겠냐? 저는 앞으로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 왜? 정진상 정무실장도 지금 한 일간지의 보도는 정진상 실장도 일간지의 의혹 보도입니다. 자, 정진상 실장도 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소환돼서 조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의원인데 가까운 성남시장 이전 변호사 시절부터 지인들이 보좌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배소연 씨도 있어요. 바로 김혜경 씨 불법카드 의혹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조사되고 난 다음에 저는 글쎄요 이재명 대표를 언제쯤 소환하겠냐 저는 올해 내로 소환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조사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또 뭐가 있느냐 성남 FC도 있죠 쌍방울도 있죠 또 공직선거법도 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난 후에 내년 일정한 시점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 소환을 겨누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이 김 박사님 말씀대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여론 전쟁일 거예요. 과연 이 여론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면은 여론 신경 안 써. 검찰은 해야 될 그 수사가 있다면 다 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가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경찰청장까지도 해경청장이죠. 저는 이게 일파만파 정말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결,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의 대결 구도로 저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지금 소장님께서 일단 예측으로는 내년에 소환을 할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는 속도를 냈단 말이죠. 예. 속도를 냈고 이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더욱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소환 예측만 한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소환이 아니고요. 출석 요구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출석, 검찰이 하는 건 출석 요구예요. 왜냐 소환이라고 그러면 뭔가 법률적인 뭐가 있는데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요청해요. 소환장 발부해달라고. 그러니까 구인영장 같은 경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 얘기하면 무슨 얘도 안 오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언론에 쓰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당연히 출석 요구하겠죠. 그럼 거기 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이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는 소위 검찰의 유동규 씨에 대한 회유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진술이 나왔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요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해야 되는가? 논리적으로 응하는 게 좀 애매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언론 보도가 좀 제가 볼 땐 이상하게 제가 언론 보도가 무슨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기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동아일보 유흥주점에서 검찰발이에요. 정진상, 김용 100여 차례 술을 먹었고 술값을 유동규가 냈다. 이게 뭐 중요하나요? 이게 범법행위입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범법행위 뭐 그런 사람 돈 많은 사람 술값 내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 싫었으면 술값 냈겠어요? 그럼 본인이 청탁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100여 차례에 거쳐서 유동규 스스로가 나는 청탁을 했어라고 하는 것 갖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내보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채널 A는 정민영 변호사 집 지하 주차장에 남욱 측근이 다녀간 차량 CCTV가 있다. 여기는 줬다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받은 사람 CCTV는 없는데요. 이 내용이 흘러나와요. 채널 A입니다. 그다음에 경향신문은 남욱 변호사가 2013년, 2014년 성남시장 관련해서 댓글 공작을 하러 지시했다. 이게 또 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제가 볼 때 검찰발일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죠. 카트를 같이 탔다. 그럼 같이 타면 다 우리가 그 사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트비 냈다. 본인은 안 갔다. 내가 보트비까지 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언론에 흘려서 잡범 만드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잡범 만드는. 네, 지금 좀 말씀을 이어드리면 지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조사할 때 썼었던 약간 좀 언론의 피해 사실 흘리기 작전이 아닌가 이런 말을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런 사실을 흘렸다고 해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실체심사까지 하고서 발부를 했겠냐.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 박사님 말씀대로 검찰이 단순히 지금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흘린다 그러면은 저는 그 부분은 검찰의 수사 수준이 낮은 거죠. 하지만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말잔치보다도 실제 이제 근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지의 의혹 보도 중에는 지금 뭐 정진상 실장도 돈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진상 실장이 발끈하죠. 저는 이런 말과 관련된 부분은 심지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과 술을 100번 그 다음에 표현은 1000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001번도 아니고 1000번으로 바로 띄워버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럼 술을 먹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계속 수사적인 표현을 씁니다. 수사적인 표현. 그러니까 좀 자꾸 군더더기를 쓰는 거죠. 뭐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 세계는 어디가 없다. 저는 이거 다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막 이런 걸 보도합니다. 언론의 속성이에요. 언론이 뭐 언제 다 이것저것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중요한 것은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실질심사를 통해서 발부할 때는 어떤 구체적 정황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발부한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와 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속됐다고 해서 그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김용 부원장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그 의혹들은 실제는 구체적인 해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나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모든 언론의 입이 아마 이분의 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스픽스 이슈탱크에서도요. 유동규의 시한폭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자, 유 씨가 한국일보에서 단독 인터뷰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거긴 한데 김문기를 몰라 셋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탔다. 이런 발언도 했고 뭐 급할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거다라고 했는데 이 천천히 말려 죽일 거라는 그 대상은 아마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는 그분일 것 같은데 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진실 게임을 벌여야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 폭로를 마냥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아까 저기 말씀하신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건 문제가 매우 많은 거예요. 공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검찰발로 흘러나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검찰은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수사를 하는 기관들입니다. 근데 그 기관이 개인에 맞서서 계속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건 매우 부정의한 거죠. 한동훈 그 법무장관 말대로 매우 부정의한 행위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좀 그것을 용인해주게 되면 소위 한두 명의 피해자가 검찰에 의해서 큰 문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지금 범죄 혐의가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이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검찰에서 다 이야기할 것.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에서 뭘 다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음악을 했답니다. 예. 또 노래를 했다는데 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포장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아주 뭐 성악하는 사람답게 포부가 크고 막 당당하고 좀 거칠 것 없이 시원한 발언을 한다 이런 말도 아니, 한다. 피의자는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뭘 다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뭐까지, 아니, 지금까지 1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뭘 얘기해요, 지금 와서. 이게 좀 고민스럽고, 또 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찰이 물밑부터 싹 수사를 했다. 검찰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 검찰도 이 정도 수사력이 있구나.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참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피의자를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가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줬고 그래서 나도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검찰이 어떻게 대해줬길래 진심으로 대했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세 가닥이에요. 뇌물죄도 두 가지예요. 지금 맨 기소가 됐던 8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혐의를 못 잡은 것 같아요. 혐의를 못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판이 지금 진행이 안 되겠죠. 또 하나도 그전에 나왔던 게 있어요. 또 8억과 유사한 돈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준 사람이 달라요. 뇌물죄는. 그다음에 여기다가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게 하나가 더 있다가 자기가 진술한 거예요. 정치자금법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임 이런 거 다 빼더라도 3개가 걸려 있고 정치자금 빼더라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걸어도 제가 볼 때 20-30년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진심을 대해줬길래 자기가 다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 두 가지도 다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진심으로 대했던 그 검찰이 기소한 원인이 8억 원에 대한 뇌물죄니까 진심으로 대해줬으면 당연히 이것부터 본인이 진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진심을 느껴서 두 번째로 또 진술했겠죠?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그러면 저부터 앞으로는 뻔할 것 같아요. 뇌물죄로도 소위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형량을 받고 근데 만약에 이것이 형량을 안 받는다. 왜냐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가 유무죄 판단할 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정치자금법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자금법 문제만 계속 수사를 하게 돼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플리바게닝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내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잡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지. 진심으로 대해서 다 진술했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건 간에 뭐 그런저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일간지에 나와서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뭐 검찰에서 흘렸다라고만 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 수사가 앞으로도 정진상 실장 또 하천대유의 김만배 대주주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제가 있고 없고는 검찰의 구형이 아니라 재판의 선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대로 단 한 푼도
김용 부원장과 연결된 게 없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고하겠죠. 근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인이 입장을 변경하게 된 것, 그것도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전과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특히 그 이전에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기소가 된 내용인 김문기 전 차장은 몰랐다. 그러니까 김문기 전 차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은 매우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연수도 갔고 같이 골프도 쳤던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만큼 나는 배신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잘 개인적으로 납득은 안 돼요. 왜? 그냥 김문기 전 차장을 알고 있다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죠? 아는데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실 잘 납득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공문이 왔으면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 공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떤 말을 하건 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믿을 수 있거나 또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하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믿을 수 있거나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하든 중요한 것은 팩트일 겁니다. 김 박사님이 봐주셔 주신 대로.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은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정황이 터무니없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겠냐. 물론 이제 제가 있고 없고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판명이 나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왜? 검찰이 압박을 해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정치적 탄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 탄압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진실을 해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김용 부원장의 구속이나 또는 지금 앞으로 더 수사가 진행될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나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화영 지금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구속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자체도 법인카드를 1억 이상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인이 있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성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소장님께서 민주당의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 검찰과 뭐 정부, 여당 이런 데만 상대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내부 단도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어제 김혜영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게시를 했고요. 설훈 의원 같은 경우도 며칠 전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사태 예견했기 때문에 이 대표한테 나오지 말라는 주문을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저도 왜냐하면 김종욱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저도 분석을 하면서 우리 스픽스에서 최고의 유튜브 방송이죠. 여러분들 이제 50만, 100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 구독, 조회 동의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동의합니다. 김종욱 박사님과 제가 한 몸으로 한 뜻으로 뭉친 것은 우리 스픽스의 성공이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최민우 기자 너무 진행 잘하잖아요, 그죠? 네, 얼굴 표정 좀 풀고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이준석 전 대표도 제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평가나 또는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통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김혜영 전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서도 젊은 세대들의 혁신적인 인물로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까지도 참여를 했던 상당히 촌철살인의 정치인입니다. 저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김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약간 성대모사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전당대회 나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서로는 의원의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저는 전재수 의원의 이 발언에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뭐 안민석 의원은 또 전재수 의원을 공개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은 저랑 또 동갑이에요.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제 2년 후배입니다. 대학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이 전재수 의원이 한 이야기가 저는 사실 김혜영 서른 의원보다 더 공감하는 게 저는 이 발언이었어요. 5월 2일 정말 1600만 투표자들이 지지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그때 후보자는 이재명 대표는 정신을 차려서 태조 이방원 조선 방산주에 주식을 투자한다. 2억 5천여만 원 가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는 그건 전재수 의원의 저는 발언은 저도 이해가 돼요. 망연자실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주식 투자를 했을까?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죠. 다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 좀 들어가서 요건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그 검찰 중심의 사회가 됐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기하면 유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검찰이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저항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개인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따라서 검찰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논할 필요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증거를 안 내놓는데 증거를 내놓을 리가 없죠. 법정에서 내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좀 논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의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유동규 씨의 얘기입니다. 유동규 씨 얘기인데요. 계속 지금 진술하게 된 이유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얘기했던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작년 얘기입니다. 그죠? 10개월 넘은 얘기예요. 10개월 동안 아무런 얘기 진술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진술이 바뀐 원인을 10개월 전에 얘기했던 이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고 얘기했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 그럼 10개월 동안에 배신감 안 느꼈던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검찰 수사팀이 다 바뀌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다 그래가지고. 수사가 미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증거기록 목록만 350페이지고요. 증거기록만 47,000장이에요.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다 했겠죠. 혐의를 못 찾은 거죠. 근데 막판에 예를 들면 10월 달에 수사팀이 바뀌면서 진심으로 대해준 수사팀이 들어오면서부터 진술을 바꿨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민당 의심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도 방금 말씀하셨던 김혜영, 서른 이런 분들의 우려 전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검찰이 얘기하는 불법 정치 자금으로 만약에 유죄가 확정됐을 때 민주당 과거의 탓대기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좀 그런 의미에서 김혜영 전 의원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역사에 뭐 현재 내려와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내려오라는 사유가 아니에요. 당신 유죄니까 내려와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지지층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서른 의원 말씀하셨어요. 서른 의원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 누가 제기했습니까? 대장동 문제. 이낙연께서 제기했어요. 이낙연 캠프 좌장이세요.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래가지고 만약에 진짜 이 사건 대장동 문제가 유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임 혐의가. 정치적 불법 정치자금 빼더라도 그럼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소위 정권 재창출을 막은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문제가 많아요. 전 전재수 의원 얘기는 저도 공감은 돼요. 굳이 주식을 살 수는 있는데 굳이 그 시점에 주식을 샀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해요. 근데 이거 셋을 다 엮어서 언론이 당대부에 엄청난 분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호도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뭉쳐 있어요. 이유는 아시잖아요. 왜? 칼끝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친문 친명을 다 칼끝에 세워놓고 있어요. 근데 이 당이 분열을 해요? 민주당이 분열하겠습니까? 오히려 지켜야 되는 거죠. 쌍방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것도 플리바게닝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려주고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둘 다 같이 칼끝을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2명의 전직 대통령과 현직 당대표
막아야 되는데 분열을 한다?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제가 좀 말이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나는 더 뭐냐면 성남 FC 쌍방울 변호사 대납, 대장동, 백현동 이거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실제로는. 예? 정치자금 하나밖에 없어요. 쌍방울 변호사 대납 이화영 수사로 넘어갔어요. 이재명에 대한 근거 하나도 나온 거 없어요. 성남 F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산 얘기 나오다가요. 다른 업체로 다 넘어갔어요. 수사가.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렇게 흘릴 거면 뭐라도 좀 명징하게 이재명과 관련된 증거가 있다라고 좀 제시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털어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아마 두 분께서도 최소 2번 이상은 그 내용을 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장동 그 이야기를 하시는 특검 이야기 하실 거죠? 예, 그 관련해 제가 짧게만 그러면 네네. 왜냐면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진리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누구도 법 앞에 성역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봅니다. 검찰이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지 아닌지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이걸 정치 보복으로 볼 거냐 아니면 진상 규명으로 볼 거냐. 저는 진상 규명으로 보는 국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있다. 그것이 중간지대의 중도층도 그렇고 지켜보자 이거예요.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고 또 그것이 정치 탄압이라면은 역풍을 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은 또 명징하게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하나 이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네네. 짧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더 압박이냐 아니냐 이 차원을 떠나서 분명히 거세질 것이라고는 우리도 예상을 했던 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이 당내에서의 이런 발언들이 왜 나올까? 저는 다른 것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왜? 더불어민주당 왜? 개인은 그 사람이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이거든요.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87년 이후에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정당이에요. 그러면 당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김 박사님께서 쌍방울이나 또는 성남 FC에 나온 게 이재명과 관련된 게 뭐가 있냐. 저는 이건 나중이라고 봐요.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 아까 이제 출석 요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단계에 이루어지겠죠.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에게 확실한 그런 진실을 밝힐 힘 그리고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진실을 믿어줄까 이런 신뢰가 쌓여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주변에다가 이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죄를 입증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무죄 입증 어떻게 가능합니까? 재판에서 최종심이 나와야 무죄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1심, 2심, 3심 매우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냐 유무죄를 판단하는 아주 엄청난 언론 보도들만 나오고 갈등만 벌어질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면 그 말을 안 믿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나와서 나 무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답답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받은 게 없는데 나의 진심을 그리고 무죄를 확증하려면 꽤 많은 시간은 걸릴 것이고 그 와중에 검찰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뭐 이거 확인 안 되는 겁니다만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포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 내용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많은 정황들이 유죄를 입증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일일이 대답하는 순간 계속 그 전선으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민생을 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토로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다 변론권이 있는 거고 저항권이 있는 건데 저항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손발 다 묶어놓고 싸우란 얘기예요. 입으로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전제로 말씀드린 게 이재명 당대표가 유무죄인지 저는 알 수 없다. 그다음에 누구죠? 김용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역으로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행태를 봐왔을 때는 상당 부분 예를 들면 의도적인 피의 사실을 공포하고 언론에 흘려서
유죄의 확증이라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다시 검찰이 스텝을 밟아가는 방식들이 눈에 보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 부원장은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돈을 줬다는 사람은 밖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원래대로라면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관련해서. 근데 김용 부원장은 밖으로 나가면은 증거에 대한 인멸 우려가 없습니까? 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대신 그 이재명 당대표도 저는 계속 특검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전선만 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상세한 설명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고 있거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국민 여론전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좀 덜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이게 뭐 제가 볼 때 저번 주에 벌어진 일이니까 저는 이번 주부터라도 이제 국감이 다 끝났으니까요. 끝났고 이제 예산국회로 가고 아마 입법국회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여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특검을 얘기했기 때문에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매우 높게 되면 그거 예를 들면 여당이 안 받기도 대통령이 거부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론의 좀 형벌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에서 저는 어떤 분석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응과 또 퇴진운동이나 지금 수사 이 부분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검과 또 탄핵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적 대응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해야 할 수사를 못해서도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수사는 수사고 또 민생은 민생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불법 대선 자금 이야기하니까 이게 당과 결부될 수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당의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쌍방울이든 성남 FC든 성남시장 시절이니까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나 또는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나 이런 부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저는 그래도 이걸 이재명 대표가 이겨내야 되겠죠.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소명을 해야 될 게 있으면 소명을 하고 이건 이 법리적 대응과 저는 민주당의 당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저는 결부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당뇨들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당의 생명을 걸고 대응하는 태도가 저는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때 다수당은 더 민생을 생각하고 오히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과 이 당정 간의 어떤 관계와 대비되도록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 수사 2심, 3심까지 가면은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총선 이후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여론 대응에 대한 평가는 저는 결국 총선이거든요. 그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는 이런 법리적 대응보다도 민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과 기능, 책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아니 민생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법리대응보다는 민생에 주력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제가 볼 때 상당히 프레임이 짜여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좀 그래서 말씀하신 건 동의하는데 두 날개로 가야 됩니다만 민생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공격의 포인트는 정부 여당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기다 총괄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거니까.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김 박사님 말씀대로 자 국민의힘 민생 잘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말썽이다. 그런 비판만 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여론이 수렴이 안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비판 할 수 있어요.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더 민생을 향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그게 받아들이지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렇게 갈 때 어느 순간인가 평가를 받겠죠. 그게 총선일 수도 있고 총선 전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검찰에서는 그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그 청장을 구속시켰습니다. 구속시켰는데 자, 이 문제가 총선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최종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짧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수사하겠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싹쓸이 수사라는 케이스가 있었나 전 모르겠어요. 보면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통일부 장관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국방부 장관에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니까 뭐 거의 전직 국무위원들은 다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그렇게 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부터 그 조사와 관련해서 계속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와 관련된 제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지시의 위법성, 그것이 뭐 직권남용이든 뭐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는 한 저는 칼끝을 거기 간다고 봐요. 저 놀란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면서 놀랐어요. 그 특검 제안, 민주당 특검 제안에 대해서 이게 오늘 얘기한 것 같네요.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예? 아니 특검이 예를 들면 권한이 없습니까? 정당과 국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권한인데 이 권한을 행사했더니 쇼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의 당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생각 범죄자로 자기가 예를 들면 딱 낙인 찍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얘기하는 줄 생각을 해요. 아니, 당대표가 그냥 당대표 혼자서 개인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지도부랑 협의해서 얘기를 했겠죠? 저는 이런 식의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로 다루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본인은 정인 거죠. 나머지 정의가 아닌 거고. 예, 이 칼끝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간다면 이 현 정부의 부담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김 박사님이 이제 격앙되는 뭐 이유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김 박사님이 또 민주당과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인연도 있을 텐데 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나?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렇지 않다고 보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가 들어갔는데 그게 대통령을 수사를 할 정도 또 혐의를 밝혀야 되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정교하고 국민 여론이 다 들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서해 피살 공무원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여기서 월북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북한에 대응했던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훈, 박지원이 아니라 서욱, 그다음에 김홍희를 구속하게 되는 배경에는 거기에 깔려 있다. 왜?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문재인 정권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이 남북 관계 안보와 외교예요. 가만히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안보와 외교를 윤석열 정부의 방향대로 가겠다. 그 뚜렷한 방향성에서 저는 서욱과 그다음에 김홍희를 구속하게 되는 셈이고 이것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왜냐하면 참 이게 뭐 증거인멸이 있을까? 근데 증거인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주 뭐 등등 있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보다는 저는 안보 외교라는 차원에서 이 서해 피살 공무원과 북송 어민권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서해 피살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왜 못 살려냐 국민의힘 물어보는 게 왜 못 살려냐는 거잖아요. 살리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수사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어. 국방부 장관이 잘못했어. 이래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예를 들면 창피주기죠.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걸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전 그래서 이게 검찰이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대통령 직전까지 끊는다고 얘기하면 매우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전에서 끊는다기보다는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부담 이상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법리적으로 더 명확해야 될 텐데 그런 차원하고는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정치 본색 번외편이 필요할 정도로 두 분이 아주 불꽃 튀는 경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아니, 시간을 조금 이어가도 될 텐데 너무 싹둑 자르는 거 아니요, 또 아니에요? 뒤에 방송이 또 있으니까. 방송이 또 있어요. 뒤에 방송이 있으니까 저희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전면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끊임없이 대치하는 여의도를 보고 있으면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대표로 있는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생 사라지고 정쟁으로 세월을 허비할 수 없는 그런 여의도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하루빨리 기득권 다툼이 아닌
민생을 돌보는 정부와 여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그리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정치 본색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